예, 수년간 직원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크그룹 대표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공개된 송 대표의 폭행 의혹 동영상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를 확보해 다른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무면허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송승헌 씨가 어젯밤 구속됐고 또 진료 중에 의사를 살해한 30대 조울증 환자도 구속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연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은 아니죠. 예, 특히 이건 연말부터 계속되어 한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송명빈 마크그룹 대표가 오늘 이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글쎄요, 이 직원 상습 폭행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지금 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언론에 동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 좀 이렇게 다소 놀랐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는데 예. 오늘 경찰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좀 더 확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동영상이라든가 음성 파일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의 주장은 상습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루 종일 폭행을 또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이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혐의 내용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한 8가지 정도 되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 이 부분을 모두 좀 면밀하게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일단 동영상을 통해 보면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결정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긴 한데요.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폭행 사례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일단은 다 좀 확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봤더니 이 과거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전과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됩니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상습성 판단의 과거의 처벌 전력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폭력 적가가 10범이 있었는데 재범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3년 동안 다수의 폭력적인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주장하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사실이 아니다, 위조됐다, 조작됐다,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지금 송명빈 대표 측에서 주장을 하지만 예전에 그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배우자도 있고요. 배우자의 부모인 장모님까지 있습니다. 배우자를 때려서 둔기로 때려서 내진탕을 받게 하고 병원을 찾아가서 때리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협박과 폭력을 했다라는 점이 알려지고 있다면 자신이 배우자와 특히 장모님한테도 협박했던 사람이라면 직원에도 그렇게 폭력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전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2016년에는 식당에서 좀 소란을 피워서 옆에 있던 손님이 좀 자제해달라, 조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플라스틱 의자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 송명빈 대표가 얼마나 많은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준다라고 할 것이고요. 예전의 판례에 아예 명시적으로 그게 써 있다고 합니다. 폭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심리치료를 본인이 받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선처해 주지만 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다라는 취지가 적혀 있어서 이번에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열거한 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폭력 전과가 10범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송 대표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 엽기적이었죠. 이거 사건을 떠올린 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물론 뒤늦게 사과를 하고 했지만 이 송 대표하고는 좀 사뭇 달라요, 대응이. 네, 맞고소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두 그러니까 대표의 모습. 양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이 공개되고 난 뒤에 이제 어찌됐건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 이제 나온 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고를 했다. 저쪽에서. 그리고 이제 폭행도 저쪽에서 먼저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폭력을 유발당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찌됐건 오늘 아마 상당히 또 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경찰 쪽에서는 뭐 집중적으로 뭐 이제 이 부분을 또 파헤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이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 경찰에 이제 출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에 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IT 쪽에서도 유명한 분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뭐 사과 정도는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무죄다 이거죠. 끝까지. 예, 그래서 아마 그 기조로 계속 밀고 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이 과연 그 유리한 전략일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워낙 전과가 지금 많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 일까지 지금 이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드러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걸 다 전면 부인하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이 갑질 폭력 사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때부터 이게 굉장히 좀 언론에 많이 가시화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뭐 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폭력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크게 개선되는 면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결국은 수사받는 과정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럽지만 재판 마지막 결과들을 보면 집행유예, 벌금형 굉장히 선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특히 업무상 유력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금전적인 어떤 자본과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돈으로 합의금 배상을 한다거나 공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엄한 처벌을 받지 않고 손명민 대표 같은 경우도 전의 폭력의 어떤 범죄 행태를 보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서를 써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벌금형으로 빠져나온다는 건데 처벌의 경각심이나 위화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라고 해서 선처를 강하게 해주는 우리 실무상의 문화도 좀 바꿔야 되고 양형 기준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위력 관계에 있고 굉장히 사회적 높은 사람이 이런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대상이 본인보다 훨씬 약자, 본인의 어떤 그 인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했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폭행죄만 있는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때렸을 때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근로감독과 관련해서 노동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인권 침해가 있는지, 폭언이나 폭행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조직 내에서도 강하게 징계하는 문화가 있어야지만 이런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폭력 범죄가 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왜 이런 사건이 많으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걸 보면 묻힐 뻔했던 일들이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으로 좀 부상해서 다시 이제 처벌이 되고, 그건 뭐냐면 사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거하고 달리, 그러니까 대한항공 사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피해자들이 그냥 이제 참지 않는다. 그거는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배우 선승원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결국 구속이 됐어요. 연예인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무면허에 음주에 뺑소니. 법원도 뭐 구속 사유 필요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네요. 더군다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06이라는 것은 만취 상태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의 인사불성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술에 취해 있었다. 더군다나 무면허라는 것은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발생을 시키고 사람까지 다치게 하고 도주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윤창호법이 시행돼서 첫 연예인으로 이렇게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철저하게 반성하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같이 탔던 동승자에게도 지금 비난의 어떤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승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어떤 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동승자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난 대리기사가 오는 줄 알고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타고 나갔다. 손쓸 방법이 없었고 더 말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예.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깊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네. 실제 경찰에서 한 100건이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그중에 한두 명 정도 방조죄로 지금 이 건에서 처벌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방조죄를 입증하는 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혹여라도 술 취한 건 당연히 인식했을 겁니다.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방조했다거나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만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소극적 만류, 적극적 만류. 자,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 이거 정말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뭐 열쇠를 제공했다라고 한다거나 네가 운전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데 옆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처벌할 것이냐 예. 이런 판례가 별로 축적이 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또 법원 실무도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음주한 상태를 인식하고 옆에 동승한 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격려하고 인식하고 동조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방조죄로 처벌하진 않았지만 만취된 상태의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그 차에 동승해서 상당 거리를 가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말릴 의무를 부과해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희 판례들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예. 음주운전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박사님, 연말 연시에 뭐 사실은 그 잦은 회식 자리 많은 건 사실입니다. 술 드시고 나서 이제 운전대를 잡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작년 12월 18일 날 윤창호법이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무렵에 음주 단속을 했는데 네. 상당수가 적발이 됐어요. 이 법이 이제 발효된다, 시행이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운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의외로 이게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예. 또 윤창호법이 얼마나 이 처벌이 강화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게 지금 겪어보질 않아서 예, 예. 체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 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 아마 법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강력하게 적용을 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징성 경고의 의미로서도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처벌이 이래저래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이제 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다가 무면허 상태, 면허증까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술 마시러 갈 때 택시 타고 가고 이렇게 당연히 본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이런 경우 같으면 이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좀 곤란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좀 주제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년 말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습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의사가 숨졌는데 이 환자가 조울증 환자였다. 이런 뭐 사건이었는데 결국에 어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심신미약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정신감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정신감정까지 받게 되는 겁니까? 수사 단계에서 정신감정 절차가 이루어질지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이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처음 이제 외래 진료로 온 날 그날 진료 중에 이런 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입원 치료를 상당 기간 받았다는 것은 중증 정신질환자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당시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사리 분별력이 정신질환 때문에 미약되어 있는 상태였는지는 감정 결과를 봐야지만 이제 판단할 수 있어서 정신감정은 불가피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런 정신질환,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정신감정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가 지금 인정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지금 본인의 범죄 동기도 굉장히 횡설수설한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뭐 예를 들면 피해망상이 있다던가 환청이 있었다던가 의식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사리분별력 없이 범죄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종합되면 추후에 법원에서는 감형될 요소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증 질환자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해서 이렇게 무고한 의사 선생님이 희생된 거 아니냐,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드는 게 흉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흉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계획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그 계획 자체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여러 가지 통제 능력이라고 네. 하죠. 내가 내 스스로 책임 능력을 가지고 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게 나쁘다라고 하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보통의 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 뇌의 문제로 그게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획적인 범죄라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이 지금 피해자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의 그 관찰과 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인지 또는 상실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 능력, 범죄를 멈출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는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유족들에게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고 임세훈 교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의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의료진들에게 좀 네. 피하라, 도망쳐라 이렇게 외치면서 탈출을 시도하고 시간적 여유를 벌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애도의 뜻을 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품성이 좋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더욱더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료인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뭔가 확실히 제도적으로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퇴원하고 나서 다시 외래 진료가 올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맞습니다. 그때가 일종의 블랙폴이 아니었느냐는 얘기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중증 질환자들이 이번 이후에 외래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지역에 가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실제 등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맹점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증 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의사에 대한 보호 차원의 어떤 조치도 필요할 것인데 최근에 이제 응급실에서 폭력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응급실 내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을 정했는데 사실 네. 여기에도 또 효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응급실이라고 딱 제한을 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여실히 드러났듯이 네. 응급실 이외의 장소에서도 충분히 이제 이런 그 사태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응급실에서 워낙 이제 주치자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사고가 많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를 내놨죠. 그래서 경찰도 이제 출동하게 되면 테이저건 같은 걸 사용해서라도 뭐 이렇게 제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다 이제 매뉴얼이 다시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일반 병실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런 그 폭행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네. 부분인데 특히 이제 정신질환자를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만나는 의사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보안 요원을 더 이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 그런데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면 어땠을까? 그런데 뭐 그 사실은 보안 요원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상황은 실제로 벌어졌고 내가 지금 쫓기는 입장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시 대피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뒷문 설치 얘기도 나오던데요. 뒷문보다는 오히려 그 방 안에라도 좁은 공간이라도 이렇게 문 닫고 딱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무슨 플라스틱 방패 같은 거라도 하다 못해 옆에 있으면 그거라도 일단 당장 뭐 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지는 좀 의료용 테이저건 같은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전압이 좀 낮지만 약간 그 잠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혼자 그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 의료 공간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치료를 하는 그런 상황 글쎄요. 좀 법적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네, 우리 법원에도 사실은 예전에 뭐 여러 가지 테러 행위들이 있어서 그 출입구에 금속 탐지기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변호사들도 다 그렇죠. 검문 검색을 하고 심지어는 폭발성 물질을 반입할 것이 염려돼서 생수라든가 커피도 모두 다 반납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 금속 탐지기를 설치한다고 하니 일정 규모의 병원은 이런 금속 탐지기 설치 의무화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요. 실제로 이런 보안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합니다. 인력 확충도 필요해 보이고 비상벨 설치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중증 질환자로서 범죄에 대한 어떤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의사들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은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우발적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외래 치료 명령이 너무 미흡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엄격한 절차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중증 질환자 30%가만 추적 관리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건을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 조금 더 첨언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중증 그 정신질환자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등록이 안 돼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병실에서 사고가 이제 진료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만 다른 일반 시민들도 이런 그 유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이제 조금 이제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일반 시민 누구를 테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사실은 그 전국을 지금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회 이슈를 짚어봤는데 오늘 뭐 손 변호사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법적인 부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기재부 전 직원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관련해서 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전국 상황이. 어제 이제 기재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을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그렇죠? 예,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 이런 걸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김태우 수사관하고도 비교가 되기도 하고요. 왜 명예훼손이랄지 허위사실 유포랄지 이런 부분과 함께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기관이 그 고소나 고발의 주체가 되게 어렵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관이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 명의로 이제 허위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명예 침해는 국가기관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라든가 그에 대한 공직에 대한 비판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뺐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사실 치열하게 다퉈야 됩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지금 폭로한 문건 중에는 대외비, 뭐 차관 보고용 이렇게 해서 대외비라고 적혀 있지만 형식적으로 대외비라는 문건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밀 가치로서 보호 가치 있는 비밀이냐 이건 다시 규범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의 공익상 굉장히 중요하게 외부에 발설되지 않는 보호되어야 될 비밀인가 아니면 이것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공개되더라도 또는 공개할 수 있는 이미 외부에 알려져 있는 그리고 그런 가치가 좀 현저히 낮은 이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일단 형식적인 남압 대외비 문건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외비 문건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 누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아마도 이것을 추가로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의 주체가 된 사람 중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